지금은 일단 8월 달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그런 현상은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 이차전지 주식이 정말 엄청 인기 종목인데요. 요즘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그 아파트 동네에서 그 옆 동네, 그 동네의 평균 시세는 얼마인지 비교하고 사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삼성전자 아니면 에코프로 뭐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회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도 사고 막 6만 원대는 오히려 못 사고, 그렇게 하는 되는 이유가 밸류에이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와보면, 바로 앞전에 우리가 고점에서 이래 사서 물렸던 주식들이 뭐 21년도에는 삼성전자 96,000원, PBR 2.1배, 항상 삼성전자는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인데, 네. 고점에서 산 거였죠. 2.1배가 왜 고점이었을까? 사이클 주식이거든요.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주식인데 왜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 PER 가지고 여전히 싸네 하고 샀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클 주식은 PBR 좀 보면서 하는 게 맞고, 성장주는 일단은 PER을 보고 사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EPS 그로스라고 하는 이익의 성장성하고 네. PER하고 PER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고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피터 린치가 자주 이용했던 PEG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2019년에서 20년 넘어왔을 때 테슬라가 200배, 네. PER이. 네. 그래서 PER이 200배라는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사, 미친 거 아냐라고 했지만, 아까 35만 대에서 50만 대, 그 다음에 90만 대, 뭐 이래 넘어가면서 200% 증가하는데 200% 증가하는데 200배니까 정확하게 PEG가 1배가 되는 거죠. 와.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장주는 지금의 멀티플이 높다고 해도 항상 이익 성장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PER이 뭐 80배, 90배, 뭐 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네. PER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익의 성장성이 정말 네. 130%, 100%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는 처음에는 이익보다는 매출 성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올해 EPS는 증가하지 않지만 네. 130만 대에서 180만 대 또는 200만 대, 200만 대만 팔려도 50% 넘잖아요. 네. 그러면 55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처럼, 성장주는 이익의 성장, EPS 그로스로 PER을 나누라고는 했지만 매출 성장으로 나누는 게 맞고요. 네. 왜냐하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증설을 하다 보면 그만큼 투자한 비용을 감가상각을 때리잖아요. 네. 그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하느냐 정액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처음에 이익이 좀 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 보면 가속상각법이라 해가지고 첫 해 두 해를 왕창 비용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익 성장보다는
매출 성장을 보는 게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이제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이익 성장이 감가상각, 캐파 증설에 의한 감가상각 때문인지 아니면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아니 저기서는 톤당 우리는 5천만 원에 팔고 있는데 저기서는 톤당 4천만 원에 네. 판다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리면서 이익이 떨어지는 건지 그걸 정말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잘. 그래서 과거에 서울 반도체 LED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양광하고도 비교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가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뭐 주도했던 펀드에서 뭐 그때도 막 태양광에 태양광 폭력 엄청 이제 고멀티플인데도 막 질렀었는데 그 OCI가 당시에 2011년도에 4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조가 넘게 나와요. 네. 4조 매출인데 영업이익 1조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20%나 됐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 중국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때 2007년부터 한화가 태양광 산업 진출한다. 웅진그룹이 태양광 산업 진출한다. 그래서 웅진그룹이 네. 너무 힘없이 이제 다 팔렸죠. 코웨이가 지금 웅진 코웨이가 아니잖아요. 사모펀드에다. 네. 그래서 웅진 에너지 만들고 극동건설을 가져갔던 회사도 있고 한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진출 많이 했고요. 네. 중국에도 진출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2007년 8년도 유가가 한참 높을 때는 한 120불 하다가 2011년도에는 50불 정도 하다가 네. 나중에 이게 4불까지 떨어져요. 4불까지.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OCI가 캐파 기준으로 세계 1등이 또 되긴 했었는데 2020년도에 군산 공장을 셧다운한다. 네, 그 셧다운하고 나서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쭉 급등했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확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많이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뭐 포스코 쪽에서 하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톤당 가격이 지금 5천만 원 저게 유지가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보시고 양극재, 음극재 다 그 2차 전지 사업 부분별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률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영업현금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에는 그 감가상각비 실제로 현금 흐름이 나가지 않는 우리가 EBITDA라고 그러잖아요. 네. earning인데 before interest 그다음에 그 depreciation하고 amortization 해가지고 뭐 감가상각 그리고 텍스까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해서 얼마 버는데 그거 이제 EBITDA로도 많이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익의 질 네. 생산 캐파 증설하면서 뭐 감가상각 때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어제 그저께 그 요즘 롱숏 펀드는 네. 우리나라 헤지펀드 매니저 완전 이제 울상이 된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공매도 때렸다가 네. 완전히 이제 낮아빠진 거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공매도 안 한다 했잖아요. 공매도를 왜 안 하냐면요. 워런 버핏, 피터 리치 전부 다 그 주식의 대가분들이 공매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주가는 우리 생각대로 적정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훨씬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정도가 비싼데 하고 안 사는 거는 괜찮은데 공매도로 때리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 이번에 보여줬죠.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자기 가치보다 훨씬 비싸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싸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거 그런 거는 예측을 잘 못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싼 영역에서 이제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그동안 30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해서 성장 모멘텀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이너스 뭐 90% 간 주식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어떻게 방지를 할까 해서 제 나름대로 5년 전에 세운 원칙이 네. PBR 10배 이상 가면 안 산다. 네, 그래서 그걸 저희 이제 회사 룰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까 네카오 뭐 이랬었잖아요. 그 카카오도 한창 뭐 대단했었죠. 이익 모멘텀이. 코로나 때 뭐 미국의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전부 다 이제 난리였죠. 뭐 나가서 놀지를 못하니까 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데일리 유저 수도 늘어나고 머물러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걸로 전자상거래도 많이 하고 저도 쿠팡을 처음 해본 게 코로나 때 처음 해봤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폭발적인 이익이 나오면서 이익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2020년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북밸류 있잖아요. 네. BPS가 14,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14,000원인데 그 다음 해 17만 원까지 갔어요. 14,000원인데 17만 원이면 10배가 넘네요. 10배 넘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를 그때 상반기까지 군대 나온 휴가 나온 조카 보고도 8만 원 그때 그냥 카카오나 사라 했다가 3개월 뒤에 17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유튜브 뭐 워낙 이제 강했으니까 또 그때 되면 또 앞으로는 삼성전자 필요 없어 그냥 카카오 네이버의 시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냥 쭉 가면 되고 PBR 이런 게 비싸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PBR 10배 넘어서 17만 원에 여기는 사면 안 되죠. 14만 원에서도 사면 안 된다. 여기서는 오히려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제 원칙이 PBR 10배에서는 파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 몇십만 명 또 우리 웅 이사님 채널 같은 데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PBR 10배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장주는 항상 그러다가 카카오가 어떻게 됐어요? 성장 모멘텀이 이익이 요즘 별로 잘 안 나요. 네. 언제든지 성장주는 성장 모멘텀이 정책적 리스크 때문이든 꺾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PBR 10배 이상에서는 철저하게 저 같은 원칙으로 아예 PBR 10배 이상은 그 이상에서는 많이 드세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이래 나오든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네. 트레이딩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8월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헤지 펀드들이 쓰는 전략인데요.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딱 들어가서 나오는 매매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게 바로 가장 많이 제가 써먹는 게 지수 편입이에요. MSCI. 네, MSCI 지수 편입. 그래서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을 때 그때 아주 뭐 시원하게 먹고 나왔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저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알려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게 뭐 13만 원에 올라왔는데 이게 비싸냐 마냐 막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시총이고 거래 이 정도 되면 MSCI 편입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코스피 200에도 편입되겠네. 그래서 뭐 12만 5,500원, 13만 원에 왕창 사가지고 다 60만 원에 팔아먹었거든요. 그것도 60만 원에 팔아먹는데 걸린 시간이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벤트 플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에코프로가 지금 MSCI 편입에 가장 굉장히 유력하다고 돼 있잖아요. 금량은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뭐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면 또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난번 5월 달에도 탄력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이 또 낮음으로 바뀌었고요.
유한타증권인가 어디 나온 리포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달까지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고, 이 수급의 이벤트가 얼마 전 60만 원 정도 가격이었을 때 한 9천억 정도 돈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 100만 원 넘어가면 그 들어오는 자금이 훨씬 더 커지겠죠. 거기다가 또 공매도를 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50억 원어치를 때려놨으면 지금 110만 원이 되면 110억을 사서 갚아야 돼요. 그 공매도 잔고도 1조 2천억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공매도 잔고도 아마 1조 6천억, 8천억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MSCI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서도 거의 1조 5천억 이상 들어와야 되고, 공매도가 다시 1조 6천억. 예, 사서 갚아야 되는 것도 1조 6천억. 이러 보니까 정말 꽃놀이패가 된 거예요. 그런 지금 수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8월 11일 날 지수 편입 여부를 발표하고 8월 말자로 이제 편입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그 카카오뱅크였던가 뭔가를 보니까 그때도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게 거래됐을 때는 분명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기서 더 비싸질까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들어오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건지 편입 이슈 전후로 해서 별로 주가가 안 올랐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조심해야겠네요. 매매를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잘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지금은 일단 8월 달에 엄청난 수급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각자의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PBR 10배 이상은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혹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자회사 상장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업계에서 주식 30년, 40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이 자회사 상장이 됐을 때 지주사가 왜 디스카운트 되는지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 제가 보통 화를 좀 잘 안 내는데 그때 이거는 도둑질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그 얘기를 하고 LG화학 주주들이 크게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 LG화학이 시가총액이 한 5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50조 왔다 갔다 하는데 LG엔솔 시총이 130조가 넘거든요. 자,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이 140조라고 합시다. 계산이 좋게 140조인데 82%를 들고 있어요. 정확하게 81.8%인가 본데 80.80%라 치고, 그러면 140조에 80% 들고 있으면 8이란 8, 84, 그죠? 110조. 112조, 110조가 나와요. 그러면 LG화학이 들고 있는 LG엔솔의 지분 가치가 110조인데, 그렇죠. 아니 LG화학은 왜 지금 50조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제가 물적 분할하고 나면 그런 LG화학이 주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때도 하여튼 이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원리를. 또 어떤 분이 그 ETF랑도 비교를 하세요. ETF에 보면 우리가 2차전지 ETF,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이면 코스피 200을 그대로 복제해서 딱 넣어놓잖아요. 그럼 아니 ETF는 ETF가 갖고 있는 펀드잖아요. 펀드. 그렇죠. 펀드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주식의 가치를 NAV라 해가지고 Net Asset Value, 순자산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아니 하는데 왜 자회사, 지주회사가 들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는 왜 반영을 안 해줘? 말이 돼? 이런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ETF는 펀드잖아요. 펀드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사고 할 수가 있어요. 펀드 언제든지 환매하면 그만큼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주죠. 팔아서 돈을 내줄 수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펀드의 주인이
펀드의 가입자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화 시켜서 내줄 수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네. 100%. 네. 그렇죠. 근데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이제 붕괴하는 주주들이 많아지니까 LG화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LG엔솔로 이제 물적 분할해서 상장해도 그 주식 우리가 안 팔고 81%나 80% 정도는 70% 이상은 우리가 들고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거는 오답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LG화학 주주분들 죄송한데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해서 돈을 한 10몇 조 끌어오고 난 다음에 이 LG엔솔의 가치가 130조, 140조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을 팔아서 주 LG가 LG화학, LG전자 전부 다 34% 정도 들고 있거든요. 네. 딱 이제 3분의 1 약간 넘게끔. 그 정도 지배권만 유지하고 나머지 50%는 팔아서 LG화학 주주들한테 주겠다. 배당을 해서 보상을 해드릴게요. 라고 지금도 얘기하면 돼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LG화학 주가가 시가총액 100조를 갑니다. 여기서 네. 더블이 나게 돼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회사 안 판다 했잖아요. 네. 자,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주식을 8.6% 들고 있어요. 네. 삼성이 한 410조, 420조 하죠. 네. 자, 400조에 곱하기 8%. 32조. 32조. 삼성생명 시총이 13조인가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삼성물산이 들고 있는 것도 한 5.6%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 6% 곱하기 400조, 46? 24? 네. 24조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19조 해요. 네. 그리고 삼성물산 1조, 2조씩 돈 벌어요. 네.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왜 인정을 안 해주냐 하면서 가치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삼성물산하고 막 그렇게 살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 뭐 매도를 해야 그 돈을 인정을 해주죠. 이걸 너무나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카카오도 저는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도 물려 계시잖아요. 네. 카카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얼마 전에 카카오 엔터인가 매각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매각하면 안 된다고 막 카카오 엔터 주주인가 이래 해서 매각 중단. 네. 카카오 경영진들이 그동안에 그 카카오 뭐 상장할 때 카카오페이였나 뭐 상장할 때 첫날 이튿날 주식 네. 팔아가지고 좀 맞아요. 욕도를 먹다 보니까 카카오 경영진들도 지금 이제 막 주주들 눈치를 엄청 보는데 카카오가 100개가 넘는 많은 자회사를 그게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카카오가 카카오 생태계에서 키우는 벤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카카오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상장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 엔터에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팔아먹어야 돼요. 팔아먹어서 그 돈이 카카오에 돈이 들어오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자회사들 상장시켜서 팔아먹고 현금이 들어오고 그걸 배당을 주고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더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해서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계속 키운다. 네. 이 개념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카카오 경영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기업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업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 주식의 생리랑 주식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G화학도 이번에 2조 정도 주식을 LG엔솔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양극재 사업에다가 뭐 투자를 하는 현금으로 쓰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오르다가 조회 공시 들어가니까 그거 우리 뭐 애매하게 조회 공시에서 회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라고 조회 공시나 나왔는지 몰랐는데 그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LG 엔솔 지분은 82% 들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핫한데 뭐 140조 시총에 2조 팔아도 영향 없어요, 그냥. 네, 그거 영향 없습니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해야죠. 투자해야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LG화학에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거. 아니, 140조를 111조만큼 들고 있는데 왜 평가가 안 되는가? 그걸 기업 가치 키우는데 아니면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네. 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매도 가능 증권. 네, 매도 가능 증권. 네, 그 차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아셔야지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멀티비얼즈를 상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이번에는 안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자회사로만 그냥 갖고 있잖아요. 아니, 자회사로 갖고 있어도 LG 엔솔이 140조가 200조가 되고 뭐 이렇게 커지면 그 지분 가치가 그래도 반영이 안 될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얼마죠?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낮잖아요. 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 30%가 안 되잖아요. 네. 29% 이러잖아요. 그러면 밑단에서 분할해가지고 아무리 잘 키워봐야 내가 나의 사업부로 가지고 있어서 100억을 벌면 그 100억이 다 내 회사 거잖아요. 네. 근데 자회사로 분할해서 100억을 벌었잖아요. 주주 환원율이 30%예요. 네. 이 회사를 100% 갖고 있어도 주주 환원율이 30%인데. 더 쪼개지겠네요.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 회사가 벌어봐야 주주 환원율이 30%인데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율이 60, 70, 80%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지주사 할인은 계속되는 겁니다. 네. 좀 네. 명쾌해졌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에코 네. 그 머티리얼스. 그럼 그때 이제 그런 역사적인 패턴을 사례들로 봤을 때는 좀 주가가 출렁일 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SKC가 SK케미칼이 SK 뭐 바이오 회사 네, 사이언스. 그렇죠. 네.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거 할 때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여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어? 네. 이런 자회사를 키우고 있었어? 네. 그러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죠. 네. 그리고 상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시는 거죠. 그냥 거꾸로 봤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뭐였죠?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다. 네. 두 번째, 주주 환원율이 낮다. 세 번째, 자, 지주회사 밑에 주 LG 밑에 LG전자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비상장 회사도 있었고 쭉 있는데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롯데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걸 사오세요. 네. 종합 선물 세트 10,000원 뭐 그때는 10,000원도 되게 큰 거죠. 10,000원 한데 그 안에 보면 나는 먹고 싶은 거 딱 하나인데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요.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보면 초코파이만 먹고 싶은데 그 안에 뭐 후라보노 껌 들어가 있고 막 먹지도 않는 사탕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버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를 살 거냐? 아니야, 나는 그냥 2차 전지만 사고 싶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하기 전에는 LG화학 케미칼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네. 삼성전자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가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통신장비 있고. 근데 반도체가 좋아진대. 하이닉스 사야죠. 종합 선물 세트를 사는 게 아니라 네. 하이닉스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삼성전자 44% 올라갈 때 하이닉스 55%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아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TSMC도 보시면 항상 걔네들이 상승률이 더 높아요. 네. 왜냐면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만 하는 회사. 네. 그런 종합 선물 세트의 디스카운트가 지주회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수요 예측을 하고 막 이래 청장률이 얼마다 이럴 때까지 주가가 보통 올라갔다가 상장되고 나면
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은 이번에도 반복될 거다.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또 좋은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무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상반기가 되게 좀 쉬운 장인수가 있었다면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시장이 어렵습니다. 지수도 벌써 2,600 왔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빅테크 주식들이 좀 고평가 영역으로 가 있고 그렇지만 항상 주식은 우리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기업 가치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또 탄생을 하잖아요. 네. 강세장이 보통 특징이 주도주가 한 3번 정도까지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이번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주식을 못 먹었다고 해서 너무 뭐 비관하거나 뭐 자책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이번에 뭐 시원하게 못 먹었어요. 네. 그런 뭐 시장보다는 잘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실적 모멘텀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또 새로운 그 상승주들이 계속 나타날 거니까 단지 내 마음이 너무 베어리시하거나 너무 소극적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에서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큰 수익 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시, 미시, 또 한국 증시의 뭐 치명적인 단점이랄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